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글쓰기센터의 심희삼입니다. 오늘은 책 읽기와 글쓰기 두 번째 시간으로 글쓰기에 유익한 독서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글을 잘 쓰려면 책을 읽을 때 내용 파악에만 그치지 말고 논제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논제란 토론거리를 잘 다듬은 문장 또는 책과 관련된 질문 혹은 책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깃거리 등을 가리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기입된 논제의 사전적 의미는 논설이나 논문, 토론 따위의 주제나 제목입니다. 이렇듯 책을 읽을 때에는 논제를 찾아가며 읽어야지 책을 읽은 뒤 토론을 하거나 글을 쓰기가 수월합니다. 책을 다 읽었다 하더라도 논제를 찾지 않고 그저 내용 파악에만 급급하며 읽었다면 머릿속에 인상 깊었던 부분 외에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은 후 토론을 하더라도 논제가 없으면 기승전 소감, 기승전 인상, 기승전 잡담 등으로 끝맺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밀도가 높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고 감상만 나누는 모임과는 차별적인 독서 토론이 가능하고 주관적인 감상이나 개인적인 발언 등 자칫 수다로 흐를 수 있는 사적 모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을 읽고 토론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논제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우선 책을 잘 읽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때 처음 읽을 때는 책을 이해하며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질문을 찾으며 읽습니다. 책을 읽을 때에는 정독을 하면서 문자 하나하나 섬세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감명 깊은 부분이라든지 공감되는 부분 혹은 의문이 생기는 부분에는 반드시 표시를 해둬야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논제의 재료가 됩니다. 또한 키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살을 붙여 질문을 만듭니다. 키워드는 책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책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책에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유를 통해 찾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에는 책과 거리를 두며 객관적으로 읽습니다. 즉 감정에 치우친 독서는 경계해야 합니다. 논제를 찾기 위해 이와 같이 읽었다면 이제 논제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논제문을 가지면 토론을 할 때에는 토론거리가 잘 다듬어져 있어서 좋고 글을 쓸 때에는 주제나 제목이 분명해서 글쓰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논제문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첫째, 논제문은 보통 5문장 내외로 구성합니다. 왜냐하면 논제문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길면 질문이나 주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논제문 안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들어가 있게 합니다. 셋째, 논제문은 발제자의 해석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 속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직접 인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하나의 논제에는 하나의 질문만 들어가도록 합니다. 하나의 논제 안에 여러 개의 질문거리나 주제가 들어있으면 논점이 흐려지고 산발적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토론 시에는 책을 읽지 않은 사람도 논제문만 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써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경우 책 속의 발췌문을 가지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논제 예를 보겠습니다. 가령 체코의 작가 밀란 쿤데라가 쓴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고 논제를 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1984년에 발표된 소설로 체코슬로바키아의 탄압과 망명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여러 가지 철학적 담론, 가령 인간의 삶과 죽음을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이분법적 측면에서 조명한다든지 인간 존재의 한계라든지 사랑의 진지함과 가벼움, 사랑의 책임과 자유, 영원한 사랑과 순간적인 사랑 등 모순되고 이중적인 사랑의 본질이라든지를 네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소설은 육체와 영혼, 인간 중심주의 비판 등 다양한 삶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토마시와 테레자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사비나와 프란체라는 인물 또한 소설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제문을 이해하기 위해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마시는 장래가 촉망되는 프라하의 유능한 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바람둥이로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추구합니다. 화가인 사비나는 토마시의 친구이자 연인입니다. 토마시는 체코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테레자를 우연히 만납니다. 테레자는 토마시와는 달리 운명적인 사랑을 기다리는 순박한 여인입니다. 그녀에게 토마시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일하는 곳에 그가 왔고 그녀가 담당하는 테이블에 그가 앉았으며 그녀가 숭배하는 책을 그가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레자는 그래서 그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테레자는 하던 일을 관두고 그를 찾아 프라하로 갑니다. 더불어 그녀는 삶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필연의 법칙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겁습니다. 그런데 토마시에게도 테레자는 예외가 됩니다. 자신의 집에 한 번도 여인을 들인 적이 없던 토마시였지만 그녀만은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함께 지냅니다. 하지만 테레자와 사는 동안에도 토마시의 바람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토마시와의 사랑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테레자에게 토마시의 가벼움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육체, 섹스와 영혼, 사랑을 별개로 생각하는 이 토마시를 테레자는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토마시가 테레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토마시는 테레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테레자와 결혼하고 강아지를 선물합니다. 테레자는 강아지 이름을 카레닌이라고 짓습니다. 한편 당시 체코에서 불던 프라하의 봄을 억제하기 위해 소련이 침공하자 체코는 자유를 잃습니다. 이에 토마시와 테레자는 스위스로 망명을 갑니다. 이때 테레자는 체코를 벗어나면 토마시의 연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에 토마시의 여성 편력도 멈춰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에서도 토마시의 바람기는 멈추지 않자 테레자는 토마시를 떠나 프라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벼움을 추구하던 토마시는 테레자를 쫓아갑니다. 여기서 토마시는 사랑의 무거움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소련 침공하에 체코에서 토마시는 예전 체코 공산주의자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통감할 것을 촉구한 글의 철회를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추락의 길을 선택합니다. 프라하의 유능한 외과 의사에서 도시 외곽병원의 허름한 의사로, 다시 유리창을 닦는 노동자로, 급기야 시골의 트럭 운전수로, 이렇게 매장의 시기를 함께 보낸 두 사람은 교통사고로 삶의 종결도 함께합니다. 분량상 사비나와 프란치의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줄거리를 토대로 내용을 파악한 후 논제를 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발췌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 논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발췌문이 없는 논제입니다. 슬라이드는 10쪽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체코가 소련에 의해 자유를 잃게 되자 주인공 토마시와 테레자는 스위스로 망명을 갑니다. 테레자는 내심 체코를 벗어나면 토마시의 연인들로부터 멀어져 남편의 여성 편력이 멈춰질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잃은 후 테레자는 다시 토마시를 떠나 프라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평소 모든 관계에서 가벼움을 추구하던 토마시는 테레자를 쫓아 체코로 돌아갑니다. 스위스 병원장에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시는 그래야만 한다 라고 대답하는데요. 그래야만 한다 라는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토론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식으로 논쟁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글을 쓴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도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평소 가벼움을 추구하던 토마시가 그래야만 한다는 필연의 세계로 넘어오는 모습은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장면을 통해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혹은 사랑의 가벼움과 무거움이란 무엇인지, 또는 사랑의 책임감, 의무, 의미 등에 관해 많은 이야깃거리 혹은 쓸거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발췌문이 있는 두 번째 논제의 예입니다. 작품을 읽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니 우선 제가 한번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한술 더 떴다. 그는 인간을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름 아닌 그가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는 사실에는
필경 심오한 물리적 일관성이 있다. 인간은 소유자이자 주인인 반면 동물은 자동인형, 움직이는 기계, 즉 머시나 애니마타에 불과하다고 데카르트는 말했다. 동물이 신음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하소연이 아니라 작동 상태가 나쁜 장치가 삐걱거림에 불과한 것이다. 마차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마차가 아픈 것이 아니라 기름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의 신음소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야만 하고 실험실에서 산채로 조각내는 개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다음은 인용문 윗단락인 논제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니체는 말을 채찍으로 때리는 마부를 보자 말에게 다가가 말의 목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니체의 정신질환이 이때부터 발병했다고 하지만 소설 속 화자는 니체의 행동에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즉 니체는 말에게 다가가 데카르트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니체의 행동과 화자의 해석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논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제7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7부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키워드에서 조금 벗어나 인간 중심주의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학자 데카르트와 니체를 끌어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당장의 인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라든지 동물 위의 인간 지위를 당연시 여기는 사고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토론 혹은 글을 써본다면 많은 이야깃거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영상에서는 글쓰기에 유익한 독서법을 주제로 촬영을 해보았고 그 방법으로 논제문을 뽑은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텍스트로 가져와 논제를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책을 읽을 때 논제를 생각해가며 책을 읽으신다면 글쓰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